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지도법 3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합창합주 밴드를 각각 나눠서요. 한 파트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창부터 시작할 텐데 오늘은 합창 구성과 배치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원 구성과 비율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행 연구들을 뒤지다가 가장 매력적인 글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이 모여 똑같은 소리가 아닌 각자의 독특한 소리를 모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딱 다가오시나요? 합창음악을 만들 때 하나의 조화된 소리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니티라는 통일성을 마치 모놀리스라는 정말 단일성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창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소리가 아닌 각자의 개성, 독특한 소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 그것들을 모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져가시면 지금 현재 합창단에서 겪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는 게 합창이죠. 몇 명이 모여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중창과 합창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한 명 있으면 독창이겠죠. 2명부터 중창이 되고 12명까지 하긴 12명 살짝 넘는 때까지는 중창이라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를 합창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까지의 기준은 뭘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걸 한경대학교 백은경 선생님의 글에서 볼 수 있는데 무반주 합창단의 경우 16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보다 적을 때는 개개인의 목소리가 합창단으로서 뭉쳐지기 어렵다. 개개인의 목소리가 개별적으로 잘 들린다면 중창에 적합할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에 완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자면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합창단의 사운드입니다. 그렇게 소리가 뭉쳐지려면 최소 2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난다. 이게 이론입니다. 이 사운드의 차이는 팬텀 싱어즈에 나오는 이제 4인조의 중창 그룹과 국립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잘 자리 잡아 있는 합창단을 인수인계 받아서 이미 인원도 충분하고 비율도 충분한 그런 합창단을 이끌어 가실 게 아니라 우리 학교도 한번 합창단 만들어 보죠 라고 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 어느 인원까지를 목표점으로 둬야 되는가 살짝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여성과 남성이 동수인 것이 이상적이며 두 파트의 인원이 비슷할수록 소리의 울림은 둥글게 된다. 제가 이 둥글게 된다라는 부분의 글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조화로워진다 혹은 균형감을 가지게 된다 라고 고쳐보려다가 둥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못 알아듣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둥글게라고 더 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성, 여성 인원의 수가 동수이며 두 파트의 인원이 비슷할수록 소리 울림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성 파트의 저음부, 남성 파트의 저성부가 단단하면 여성 파트의 고음부는 그 저성부의 배음에 의해서 좋은 균형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와 테너의 베이스가 있었을 때 남성 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가 작아지게 되면 단순히 소프라노가 크게 들리고 높은 고음력이 째지고 이런 효과뿐 아니라 저음력에서 충실히 재생해줘야 되는 배음열이 줄어들면서 고음력이 가지고 있는 균형감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요즘 음악을 뭘로 제일 많이 듣냐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플레이해서 많이 들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플레이하면 뭐가 문제냐면 저음부가 충실히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만 음악 듣다가 막상 아주 균형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를 들으면 거기서 나오는 저음부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되게 음악이 안 좋게 음질이 막 깨져서 들리는 것처럼. 반대로 너무 저음부가 부스트되면 그걸 머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웅웅거리는 듯한. 그래서 고음부의 사운드도 다 망가지고 저음력이 너무 크게 되면은 불필요한 오버 피크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믹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단계가 하이 패스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저음역대를 삭제해줘서 각각 음들이 갖는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음역대, 헤르츠 때만 이렇게 깔끔하게 남겨놓고 걔네들을 섞는 방법이 믹싱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얘기는 SATB 이제 사성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겠죠. 각자의 파트가 인원수와 비율이 비슷할 때 그러한 균형감이 잘 만들어진다. 합창은 철저하게 어쿠스틱 기반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향적인 파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단원 구성 유의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가장 아름다운 합창단의 울림은 파트 내에 성악적으로 훈련된 멤버가 있어서 그들의 소리가 훈련되지 않은 고른 소리의 울림에 의하여 둥글게 되는 게 좋은 소리다. 어떤 얘기냐면은 합창단에서 성악적으로 훈련된 멤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리와 합쳐져서 그들의 소리를 이제 끌어주면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얘기고,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무거운 소리는 합창에 적절치 못하다. 가볍고 안정된 두성 발성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보컬의 음역대를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 소프라노로 봤을 때 드라마틱 혹은 리릭, 아리아적인 소프라노의 음역대와 콰이어적인 소프라노 음역대가 둘로 딱 나눠져요. 다다음 시간쯤에 이제 보컬의 음역대 차트를 보실 때도 아마 보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솔리스트에 적합한 음역대와 음질과 성량과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콰이어에 필요한 사운드는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의 특별하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좋은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안정된 두성 발성의 고른 친구들, 그 사이에 특별하게 성악적으로 훈련된 멤버들의 소리가 그들의 소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서 융합시켜주는 게 좋은 합창단의 소리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넣을지 말지 조금 고민했는데, 자, 합창단이 하나의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망자가 음악에 대한 기쁨과 열의를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멤버를 뽑았을 때는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멤버를 그만두게 할 때는 그릇된 온정 대신 엄격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어떤 한 친구가 성격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이 합창단과 좀 잘 안 맞아서 그 친구한테 가서 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거 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아마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취 목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냥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들의 음악적인 참여와 어떤 단체 활동의 경험들, 음악적인 그냥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둔다면 굳이 이런 결정을 내릴 필요 없겠지만, 학교 이름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대회 수상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런 어려운 결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창단이 하나의 생명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쳐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릴까봐 넣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도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이제 수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되게 실제적이에요. 아, 이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개해 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두기보단 실제적인 경험에 의해서 주는 조언과 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창단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그림은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SATB라고 말하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혼성 사성부 합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나는 남자 중학교인데, 나는 여고인데, 이거는 뒷창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가장 스탠다드한 걸 보죠. 합창단 배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룰이 있어요. 고음은 왼쪽, 저음은 오른쪽. 그래서 좌고 우저입니다. 역시 이것도 오케스트라 편성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맨 좌측 관객석과 가장 가까운 스테이지에 퍼스트 바이올린, 그 안쪽에 세컨드 바이올린, 가운데 비올라, 그다음에 우측 관객석 쪽으로 가까운 쪽에 첼로,
그것보다 훨씬까지 아니지만 조금 뒤쪽 먼 곳에 컨트라베이스, 좌고 우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정적인 인토네이션을 위해서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합창단 사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인토네이션이란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도 good balance blend intonation 등장하죠. 인토네이션이 뭐냐라고 해서 찾아보면 the rise and fall of the voice in speaking, accuracy of pitch in playing or singing, or on a stringed instrument such as a gui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목소리, 말할 때 억양이에요. 어떤 음고와 저, accuracy of pitch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음정.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발음이다 혹은 음색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어 원문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라 될까? 발음? 명료도 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인토네이션의 한국말 번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인토네이션이란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합창곡은 그 가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사운드가 안 들리면 어쨌든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들리겠지만 무슨 가사인지 웅얼웅얼 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노래 부를 때 노래는 너무 잘하고 피치도 정확한데 무슨 가사를 부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인토네이션이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포메이션 두 개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SATB 좌고 우저.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순으로 두는 것과요. 1열 횡대입니다. 2열 횡대로 쓸 때 소프라노, 알토, 소프라노 뒤에 테너, 알토 뒤에 베이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포메이션이 얘입니다. 두 줄 수기.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이렇게 두 열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이분들의 얼굴만 봐서는 실제 이분들이 소프라노인지 알토인지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알 수 없어요. 오케스트라는 딱 보면 비올라네? 저거 바순이네, 플룻이네 알 수 있죠. 근데 성악은 대충 몸집 보고 베이스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합창단의 사진만 보고 이들이 어떤 포메이션을 갖고 있네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니까 얘네가 이런 포메이션을 갖고 있겠네라고 상상하는 것도 사실상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훨씬 더 깊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한 가지 관점을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용이한 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음향학적으로 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얘입니다. In a concert hall, the high and low notes carry in different way. 콘서트 홀에서는 고음역대와 저음역대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된다. High tones can be more easily placed by the audience than lower ones. 높은 톤의 소리들은 더 잘 들린다. 저음역의 사운드보다. 그러니까 easily placed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음역의 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들려오는지, 어떤 소리인지 오디언스에 의해서 더 잘 캐치되고 저음역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공연장에서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었어요. 우퍼 사운드 아시죠? 저음역만 재생해주는 그 우퍼 사운드는 전면에 배치되어 있던 후면에 배치되어 있던 좌측에 배치되어 있던 일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홀을 꽉 채우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향학적인 이제 얘기를 할 때 고음은 직선으로 가지만 저음은 곡선으로 굽이져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전달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땐 얘네들은 빠르고 그 다음으로 빠르고 적당히 빠르고 느리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음향적인 전달 측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스탠다드 하지만 그 공연장의 울림과
이 합창단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부르는 곡의 특성이 어떠한지, 반주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피아노 반주인지 오케스트라 반주인지 고려해서 이 배치의 최상점을 찾아야 된다. 항상 하나가 적용되는 건 없어요. 우리 비율과 우리 합창단의 구성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편성으로, 이 배치로 해왔는데 이게 어느 공연장에서나 어떤 곡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 지휘자는 이 배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SATB의 나란한 형태를 SATB, SATB, SATB로 해놓는 믹스드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서로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뭘까요? 연습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얘가 얘 소리 때문에 헷갈리고, 얘가 얘 소리 때문에 헷갈리고, 얘가 얘 소리 때문에 헷갈리고. 그래서 얘는 연습이 잘 돼 있는 프로페셔널한 단계에서는 이렇게 섞게 되면 뭔가 좀 더 합창을 하는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죠. 내가 소프라노 부르고 있을 때 내 옆으로 다른 파트가 들려서 화성이 만들어지는 게 직접적으로 들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그룹 지어서 섰을 때는 사실 소프라노 내에서 노래 부르면 내 양쪽 친구들도 다 나랑 같은 소리를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잘 부르는지, 내가 화음을 맞게 부르고 있는지 캐치하기 어렵겠죠. 지휘자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남의 소리를 들으세요. 타인의 소리를 들으세요.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배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굿 밸런스, 블렌드, 인토네이션이 형성된다. 그리고 여기 팁에는 연습이 많이 된 합창단은 이렇게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걸 즐기고 좋아한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안 불러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편성 같은 경우 지금 얘도 SATB, SATB 똑같이 혼합 방식을 쓸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이 잘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되는 겁니다. 이 SATB의 그 2열 방식은 남자의 비중이 적을 때는 반대로 둘 수 있어요. TB가 앞으로, SA가 뒤로. 원래 TB가 뒤에 있는 건 SA의 고음역대가 바로 청중들한테 다가오고 뒤에서부터 저음역대가 쭉 몰고 오면서 사운드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남자의 수가 부족해서 그 정도의 전달력, 파워를 못 줄 때는 앞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남자 인원이 적을 때 SA로 두고 그 가운데에 TB를 둘 수 있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남자 인원이 적을 때에 대한 가능성은 되게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자 인원이 적을 때에 대한 가능성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마 이것도 합창단에 대한 어떤 선호도, 수요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합창을 하고 싶은 친구 중에 여성이 더 많다. 이런 시각일까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린이 그 합창단의 창작극 도깨비방망이 뚝딱이라는 그 창작극을 편곡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들은 13분이 계시고 제가 13곡을 다 편곡해서 이제 MR을 만들어서 연습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분명 이게 어린이 혼성 합창단인데 남자의 비율은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림, 그래서 남자 인원이 적을 때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편성이, 이런 구도가 단순히 남자 인원이 적을 때의 어떤 임기응변으로서의 그 배치도냐? 그렇지 않고 다시 이 관점에서 보면 고음역의 소리와 저음역의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고음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와 가운데의 중음역대, 중저음역대에서 만들어지는 사운드가 전달되면서 좋은 밸런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SATB 같은 경우는 바흐와 핸델의 바로크 음악은 고음과 저음이 강추되도록 SATB로 하며 베토벤 합창교향곡, 모차르트 레퀴엠 등 오케스트라를 포함하는 작품은 스테레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더 힘있는 전달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배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음악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리 배치는 달라져야 되는구나.
혼성 4부 합창도 봤더니 소프라노랑 베이스가 계속적으로 유니즌으로 가더라. 알토랑 베이스가 계속 유니즌이더라. 뭔가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특징들을 반영해서 배치도를 짜셔야 된다는 거고, 이 관점에서 스테레오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SBTA라는 소심한 변화보다 STBS, SBTA와 같은 고음역대의 두 파트를 멀리 나누고 그 가운데에 남성 파트의 저성부 역대를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사성부, 혼성 사성부의 배치도 모습이에요. 복잡하다, 스탠다드 쓰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인원이 적을 때의 응용들, 특별한 스테레오 효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응용들, 연습 잘 돼 있다, 믹스드 버전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혼성 사성부가 아닐 땐 어떻게 되느냐? 이 룰만 기억하시면 돼요. 혼성 합창에도 2부가 있고 3부가 있고 4부가 있어요. 이 많은 합창 편성 중에 4부 합창 여기 속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나머지가 더 많죠.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좌고 우죠. 어린이 합창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여성 합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남성 합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알면 일단 왼쪽 고음역에서 오른쪽 저음역대로 배치시키시면 돼요. 일단 어린이 합창 3부 합창입니다.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음역, 중음역, 나름, 저음역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어린이 합창을 알면 나머지는 다 돼요. 여성 합창, 어린이 합창과 이름은 다르지만 3부, 제일소프라노, 제이소프라노, 알통 사실상 동일합니다. 4부가 돼도 크게 음역대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자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와 어린이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 물론 고음역과 조금 더 저음역의 차이가 있지만 여성 3부 합창단은 그대로 가져가서 어린이가 불러도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혼성 4성부 합창이에요. 제가 재작년쯤이겠죠. 2017년쯤에 이제 광주 ACC에서 어린이 합창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때 제가 혼성 4성부로 편곡을 해서 악보를 보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중학교 때의 성가대는 항상 4성부를 불렀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4, 5학년도 있고 변성기인 학생들도 있고 해서 혼성 4부 합창 곡은 잘 연주되지 않을 거예요. 3부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다시 3부로 바꿔서 보냈어요. 그 3부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편곡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남성 합창 같은 경우 역시 만약에 테너 베이스 있으면 당연히 테너가 왼쪽, 베이스가 오른쪽이겠죠. 3부 1테너, 2테너, 바리톤 1소프라노, 2소프라노, 알토랑 똑같은 포메이션입니다. 4부 1, 2, 바리톤, 베이스 혹은 1, 2, 제1 베이스, 제2 베이스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좌고 우저로 편성하시면 배치시키시면 돼요. 자, 배치의 테크니컬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휘자로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코랄 21 음악 감독 하창송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자리 배치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은 단원들의 키다. 실질적이죠. 또한 노래를 잘하는 단원과 못하는 단원, 소리가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의 적절한 자리 배치도 중요하다. 소리가 큰 단원을 뒤에 위치시키고 소리가 약한 단원은 앞에 배치하며 노래를 잘하는 단원 옆에는 못하는 단원을 배치하고 가능하면 합창단을 대표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원을 맨 앞줄에 배치한다. 어려우시죠? 소리가 약한 단원 앞에 배치하라면서 앞에는 합창단을 대표하는 소리를 내야 되고 그들 옆에는 못하는 애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휘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연습시키고 시작 해서 지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 배치, 위치 선정 항상 중요한 일이죠. 노래가 미숙한 단원을 잘하는 단원 옆에 배치해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바꾼 후 단원들에게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옆에 잘하는 친구에 따라서 더 잘하게 되는 경우와 주눅 들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둘 다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더 잘하게 되거나 더 못하게 되는 경우, 극단적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반드시 단원들에게 지금의 배치가 편한지 의견은 없는지 물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의할 것은 어떠한 자리 배치를 하더라도 단원들의 인격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굉장히 실질적이죠. 역시 이것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는 이제 교육권의 친구들은 훨씬 더 여리고 이제 민감한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 수업에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어떤 자리 배치를 하더라도 단원들의 인격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작곡가로서 곡을 쓰고 연주자한테 악보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날이 다가와서 리허설에 참여하게 되면 작곡가랑 연주자는 항상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상으로 쓴 주법과 연주자가 실제로 트레이닝 받아온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되는 건데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건 좀 다른데 저는 그럴 때 무조건 연주자의 의견에 맞춰서 악보를 고칩니다. 왜냐하면 연주자의 마음이 상해서 연주가 좋게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연주자가 작곡가랑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더라도 무대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사실 그건 되게 기계적일 때 가능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연주가 좋게 될 리가 없습니다. 역시 똑같겠죠. 지휘자가 단원들과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문제 혹은 이런 관계에 놓여 있었을 때 그 합창단이 잘 이끌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팁은 자리 배치 전문 단원을 선정해 그냥 키 순서대로 배치를 하게 하고 약간의 자리 이동을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해라. 그렇게 단원들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라. 엄청 실질적이죠. 잘 기억해 두세요. 전문 단원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합창 지휘자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선호 선생님의 긴 장문의 글을 두 파트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연습시 조언이에요. 연습시 엄격함과 자유의 균형을 갖도록 하라. 악보 관리를 책임자에게 맡기고 관여치 말라. 대원 각자 자기 악보를 사용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들을 계속 표시할 수 있도록. 왜 그럴까 이거? 왜 악보 관리는 책임자에게 맡기고 관여치 말라라고 할까요? 이분이 겪어왔던 어떤 일인가 있겠죠. 보통 교회 성가대를 해보신 분들은 교회 성가대 악보 쭉 나와요. 그리고 악보 쭉 걷어서 하나 그냥 쌓아서 쭉 두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쓰거나 네임택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악보는 계속 돌려보게 돼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일선에서 지휘자와 단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의 책임자를 둬서 최대한 지휘자가 단원들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최대한 배제하라 라는 얘기겠죠. 얘도 똑같죠. 얘도 아마 지휘자 선생님들이 사실상 정확한 음정을 잡는데 주의하도록 해라. 학생들의 발성과 호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이런 조언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조언들을 주고 있는 건 일선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아마 반증일 겁니다. 자, 시선은 항상 대원들을 주시하고 모든 대원이 지휘자를 볼 수 있는 높이로 악보를 들도록 훈련시킨다. 모든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보도록 요구한다. 주의를 줄 때는 분명한 어조로 간결하고 적당한 음성으로 하고 어느 한 파트를 연습시킬 때 다른 파트에서 지휘자 지시 없이 허밍을 하거나 노래 부르지 않게 하라. 시작 전 발성 시간을 가지며 발성법과 청음 훈련을 꾸준히 해라. 반주자에게 지휘자가 원하는 빠르기를 한 소절 정도 일러줘라. 연습 시의 조언 부분으로 묶어봤어요. 일단은 지휘자가 단원들한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의 절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고 연습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인가 발전 지향적인가 라는 얘기에 또 다른 파트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원들을 대하는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실력 향상을 위한 팁.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줘라. 아주 좋은 팁입니다. 요즘처럼 녹음하기에 쉬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딱 앞에 둬도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핸드폰, 스마트폰을 악보 오른손에 같이 들고 자신의 소리가 최대한 들어가도록 녹음한 다음에 연습이 끝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다 같이 플레이를 해가지고 들어보는 방법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사람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들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활용해라. 좋은 끝맺음을 부단히 연습시켜라.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실질적인 팁이에요. 시작할 때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휘자를 잘 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호흡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 앞 하고 끊을 때 누가 먼저 끝나고 뒤에 늦게 끝나고 서로 다르게 돼요. 근데 미리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가가 전체 그 바운스를 많이 결정해요. 그래서 끝맺음 사운드, 그 끝이 일정하게 끝나는가 아닌가는 음악적 완성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시켜두고 있죠. 아카펠라를 시도해보라. 이거 아카 띄어쓰기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가 아카펠라입니다. 아는 A예요. 그래서 A 카펠라. 아카펠라는 The manner in the churc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중세 시대의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성가들은 다 무반주 합창곡이었었어요. 지금의 아카펠라 곡입니다. 그러니까 아카펠라가 교회 음악에서는 가장 근원이 되는 음악 장르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보시면 아카펠라를 시도해 보면 아무래도 반주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 자체가 화성이 되어야 되니까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에 주의하고 있고요. 발음 연습에 주의하라. 가사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곡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내용이죠. 연습이 잘 되었으면 파트별로 섞어 앉아서 연습해보라. 음의 융합과 균형, 음정 연습, 그리고 자신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앉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앉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음의 융합과 균형, 음정 연습, 그리고 자신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뭐 아니면 도겠죠. 자신감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어쨌든 연습이 잘 돼 있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방법은 그냥 오늘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연습이 잘 돼 있고 이제 악보,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한 단계 더 향상음악처럼 한 단계 더 상승해보고 싶을 때 방법을 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원래의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연습시켜라. 익숙해진 뒤에 정확한 템포를 유지하라. 이 뒤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역시 자신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적어도 빠르게 연습해서 자꾸 틀리는 게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두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뒤에 주석이 좀 써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곡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각 시대를 말라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선곡, 여러 레벨의 선곡 등 선곡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휘전 선생님한테 제일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일 거예요. 합창단 연습 때만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시간인데 그 외의 시간을 어떤 곡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교회에서 합창을 하신다면 지금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종려 주일이면 종려나무 불러야 되고, 그 추수감사절이면 또 그 곡 불러야 되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네,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겠죠. 또 합창곡도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이제 시대별 합창곡에 대해서 볼 때는 아카펠라에서부터 현대의 레퍼토리까지 정말 다양한 그 스타일들을 보게 될 텐데, 한 영역대의 스타일만을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만 선정한다면 재미가 없겠죠. 누구 콘서트에 갔는데 계속 처음부터 슬픈 발라드만 부른다. 중간에 한 번씩 빠른 곡도 불러주고 뽕짝도 한 번씩 불러줘야 뭔가 좀 숨쉴 공간들이 좀 생기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선곡에 대한 능력을 키워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분의 마지막 조언도 이러합니다.
지휘자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대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지휘자가 그들한테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계속 줘야 되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반주자와는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어떤 대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저는 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주자와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제 의견도 100% 반영해줬고 설령 내가 조금 부족했을 때도 반주자가 많은 부분들을 커버해줘서 굉장히 쉽게 성가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반주자와 지휘자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고생한다는 걸 생각보다 많이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봤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의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안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반주자와 좋은 관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라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정표 합창지도법, 합창지휘를 위한 체계적인 안내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볼 건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냐면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합창지휘, 발성법, 리듬과 선율, 합창문헌, 지휘, 실기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창을 지도할 때 다른 책들도 거의 비슷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과 글도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로 꼽는 게 지휘자가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되는가예요. 때로는 음악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사람에 따라서 인격적인 면을 훨씬 더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면도 있지만 뭐가 돼도 항상 지휘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어떻게 단원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기술에 대한 문제들, 단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들은 일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도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합창, 합주, 밴드의 어떤 중요성과 현황들에서 나타났던 합창이라는 액티비티가 이러한 효과들을 주고 있다는 교육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이 합창단은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방법대로 지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란 얘기겠죠. 음정 잘 맞추고 발음 정확히 하고 템포 잘 맞추고 지휘 기가 막히게 하고 물론 음악적인 테크닉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합창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 단원 하나하나 그 1대1 대면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지휘자의 어떤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휘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합창 구성과 배치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